연금 저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축연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미래에 나에게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올 현금 흐름의 월급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이게 장기 레이스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라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꼬박꼬박 월급처럼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액 공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12달 동안 급여를 받아요. 급여를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죠. 세금 붙여서 안 줘요. 국가가 우리를 못 믿으니까 일단 원천징수 합니다. 그러면 이 뗀 세금은 그 날짜에 신고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13차월에 12달 받은 돈이 있고요. 12달 동안 뗀 세금이 있겠죠. 그걸 13차월에 비교해 보는 게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납세자 입장에서 받은 돈과 뗀 세금이 있다면 13월에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달 동안 돈 받으면서 13월에 뭔가 딱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돈이 있지만 받은 돈이 이게 다 소비로 쓰여지지 않았다, 나 이거 돈이 아니다 라는 증명을 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애들도 중간에 껴있고, 그 다음에 병원 다니고, 시력 교정용 안경 맞추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연극 보다가 눈 나빠져가지고 안경 써서 너무 힘들어, 네, 해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들 증명해 내는 게 소득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줄여야 뗀 세금이 좀 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소득 공제를 합니다. 그럼 세액 공제는 뭘까요?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를 좀 못 도와줄 것 같으니까 내가 연금저축도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들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규모 있게 썼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해내면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그 세액공제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입니다. 내가 돈을 쌓아가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건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금저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축연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정 짓거든요. 저축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 연금처럼 보면서 내가 미래에 나에게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올 현금 흐름의 월급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이게 장기 레이스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몇 년 동안 넣지 않으면 불입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막 세금 환급 받는 거 토해내야 돼, 이런 거에 너무 강박을 가지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이라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꼬박꼬박 월급처럼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 거기에 우리 보험회사나 우리 연금저축 펀드는 우리 증권회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수익률, 거기에 이제 세액공제 받은 비율,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은 혜택을 보지만 이게 쌓인 돈들이 결국 나에게 월급처럼 들어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이거는 없는 돈이다, 강제저축이다, 미래에 나에게 주는 나의 월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나는 돈이 없는데 자꾸 뭘 가입하라고 그러냐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냥 스쳐 지나가시다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다른 연금들과 함께 보완제로서 세액공제 받으면서 미래의 나에게 주는 월급,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월배당,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름이 월배당. 근데 월은 좋은데 배당에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당은 누가 주는 거죠? 기업이 주는 겁니다. 내가 기업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럼 기업은 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익을 가지고 그 이익의 일부를 나한테 주는 겁니다. 자, 배당도 기업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배당 주는 날짜도 기업이 결정합니다. 배당의 양도 기업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 노후 생활을 기업에 다 맡기는 거죠. 우리 부동산에 세입자를 내 인생에 맡기듯이 똑같이 기업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정말 끝까지 나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배당은 일부 포트폴리오로 아주 정확하고 앞으로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배당 받으시는 부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ETF 같은 것들 통해서 배당주가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근데 그 월배당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정확한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쑥날쑥하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와 같이, 월세는 이제 어떤 거죠? 공실이 생기거나 관리 때문에 뭐 노후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공실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기업의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배당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포트폴리오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주식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배당주로 노후 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간혹 나와요.
나와요. 근데 거기는 30년 이상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코카콜라, 나이키, 존슨앤존슨, 3M, 스타벅스 뭐 이런 기업들은 30년 이상 주주에게 배당해준 슈퍼 배당주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배당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당이 하지만 더 중요한 거 꾸준했으면 좋겠다. 그 꾸준한 걸 가지고 내가 정말 포트폴리오로 들어갔느냐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급여 생활자에게 1억은 없지만 다음 달 월급은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8억짜리 집은 있는데 다음 달 들어올 돈이 없다면 그럼 이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집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가 그랬어요. 베이비붐이 태어나고 산업화를 하면서 도시화 작업을 하면서 도시에다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면서 이게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 한 곳에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을 찾고 또 사람들은 수요가 있으니까 또 다른 곳을 찾고 그래서 공급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대도시, 신도시가 생기고요. 거기에 내가 이 집 팔고 저 집 가면서 프리미엄이라는 걸 가지고 나름대로 재테크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약간 경색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 이제는 환금성이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내가 팔려고 내놨더니 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은 가지고 있는데 현금으로는 없는 거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택 가지고 있는 거 담보 맡겨놓고 죽을 때까지 연금 받고 써라. 우리 형님들 있잖아요. 우리 형님들은 이제 애들 줘야 된다고 이걸 또 주택연금 가입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시는데 내가 현금으로는 없는데 주택만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12억 미만이다. 그리고 55세가 넘었다. 우리는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부부 둘 중에 한 명만 55세 넘으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국가에 담보로 잡혀놓고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연금 받는 걸 주택연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주택연금에 기가 막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택연금 찬양론자인데 주택연금 내가 매달 돈을 받는데 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다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주택연금으로 받는 내 연금은 소득으로 잡힐까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역모기지기 때문에 소득으로 안 잡히죠.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안 주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안 주고 더 나아가서 내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달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이 좀 많이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원래 주택연금은 고정적으로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받는 겁니다. 디폴트가 내가 이 집에 산다였어요. 근데 요즘에 요양병원도 많이 가고 실버타운도 가고 해외로도 1년씩 2년씩 치료받으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받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로 이제는 국민의 시야에 맞춰서 주택연금이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2억 미만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연금도 현금 흐름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문제는 농지가 있다. 집은 없는데 농지는 있다. 근데 나는 이제 농부의 삶을 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농지를 살 수도 있죠. 사서 농사를 쳐. 근데 반드시 5년은 져야 돼. 5년 경작한 후에 그 다음에 계속 경작을 기본 조건으로 해서 내가 농지를 담보로 연금 받는 걸 농지연금이라고 하죠. 농어촌 지역에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집만 있는데 현금이 없다. 그러면 농지연금은 내가 농사를 짓고 시골에 땅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다. 그리고 계속 노쇠해지면서 내가 여기서 경작해가지고 뭐 하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농지연금과 이제 주택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돈의 크기를 만드시는 중요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58세, 57세 요 정도 나이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퇴직 5년 남은 사람 모이세요라고 하면 2026년도 기준입니다. 드디어 70년대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0년대생들 와 X세대 위로 아래로 끼어 있어. 부모님의 너무 건강해. 돌아가시질 않아. 근데 애들이 아빠랑 살겠대. 중간에 M&A에 끼어 있는데 회사에서 일찍 좀 나가달래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52세, 53세까지 버티면 아주 장수하는 건데 글쎄 공직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통계청에서 70년대생들의 1차 정년을 49.3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공적연금 65세부터 받잖아요. 애매하게 끼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8.2%입니다. 약 900만 명에 이르는 70년대생들이 은퇴 러시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활이 지금 어떠냐? 건강해요. 건강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온 경력과 연륜이 있죠. 저는 그 경력과 연륜, 건강을
한 번에 집약해서 자산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경력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은퇴 후에 놀고 싶죠. 옛날에 60세 정년 사이클만 하더라도 60세 이전에는 돈을 모으는 시기, 60세 이후에는 돈을 쓰는 시기였어요. 맞죠? 근데 60세 이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수 없으면 120?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 60세 정년 맞는 것도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인데 60세 정년 맞아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안에 내가 논다? 여러분 제가 8만 명을 만났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놀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놀겠다는 저한테 아주 교육장에서 놀겠다라고 선언하신 분들은 계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계획 있는 분들이 몇 년 노냐? 3년 정도 놉니다. 그럼 계획 없이 놀면 1년 후부터 심심하다는 얘기 입에 붙이고 삽니다. 뭐 할 거예요? 아내는 50대 후반, 60대의 주변 커뮤니티가 어떨 것 같아요? 폭발적이죠. 가장 인생의 정점입니다. 남자는요.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고다가 이상한 나라 에리스에 떨어진 거죠. 매일 뭐 넷플릭스만 볼 거예요? 아니면 아내 나갈 때 운전해 준다고 할 거예요? 아내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하느냐가 핵심이죠. 재취업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취업은 낮아지는 자세로 하시는 게 좋겠죠. 내 경력과 포트폴리오, 내 경력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만한 중요한 이제 재취업이 이슈입니다. 근데 내가 전 직장에 받던 급여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처우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팀장이 턱으로 지시할 때 또 우리 사나이들은 그 턱을 치고 나오더라고요. 재취업이 좋긴 한데 낮아짐이 없이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창업해야 돼. 창업은 이거는 웬만하면 제가 안 하는 걸로, 좋은 기획서를 가지고 나라에 자금을 가서 여러분들이 운영해서 한번 뭐 스타트업을 해보신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하신다면 체험했으면 좋겠다. 점주 체험도 한 달 하시고, 매니저 체험도 한 달 하시고, 아르바이트 체험도 한 달 하시면서 3개월 정도 체험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뭐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200만 원짜리를 재취업으로 만들거나 창업으로 만든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취미를 돈벌이로 바꾸시는 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 콩밭 읽으시면 됩니다. 그 콩밭을 50만 원짜리 4개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격증, 내가 정말 따고 싶은 자격증, 마음에 콩밭이 있던 자격증, 그 다음에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기량이 있어. 이걸 어떻게 내가 취미를 돈벌이로 바꿀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원짜리 하나는 어려울 수 있지만 50만 원짜리 재력이 너무 재밌어. 자격증 따라가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재밌어. 그 다음에 내가 취미를 돈벌이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신나고 윤택한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사실 연금에서부터 부동산 주식에 이르기까지 준비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끼, 그리고 여러분의 콩밭 읽으셔서 취미를 돈벌이로 바꾸면서 경력을 연장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들어올 수 있습니다.